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실존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우리 실존주의의 선구자 누구였죠? 키르케고르. 몇 년도? 181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55년. 선생님이 이렇게 키르케고르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스피노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 45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때 선생님이 스피노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45세의 너무 짧은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거기에서 이제 렌즈 깎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렌즈에서 나오는 가루 때문에 폐결핵으로 이렇게 정말 천재적인 이런 분이 45세에 돌아가셨다. 근데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피노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뜻? 신의 뜻. 다른 말로 자연의 뜻. 다른 말로 실체의 뜻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스피노자는 주위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어떻게 렌즈 가루 때문에 폐기력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너무너무 천재적인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겠지만 스피노자 자신은 이것은 다 신의 뜻이고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정념에 더 살고 싶어하는 정념에 예속되지 않고 참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피노자를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다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스피노자의 말이 한 번씩 선생님도 살아가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하나 다 신의 뜻일 수 있고 자연의 뜻일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또 선생님도 내년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또 10년 후에 어떤 삶, 또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스피노자처럼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게 신의 뜻이고 자연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을 참 온전한 그런 자연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음에 흔들릴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것도 없고 참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하고 스피노자 공부하면서 또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키르케고르를 보면서 이분도 정말 30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하는 참 지금 2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으로 읽혀지는 그런 책을 불과 30살에,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공포와 전율, 그리고 죽음으로 이르는 병, 이런 수많은 책들을 30대 때 이렇게 쓰셨다는 게 정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천재적인 분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42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참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스피노자의 에티카의 입장에서 보면 다 누구의 뜻? 자연의 뜻, 신의 뜻, 자연의 법칙, 실체의 뜻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실존주의자 중에서 사실 키르케고르 다음이 누구였죠? 야스퍼스였죠. 야스퍼스가 1883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야스퍼스 태어난 다음에 6년 후에 태어난 분이 하이데거거든요. 야스퍼스하고 하이데거는 같은 어느 나라? 같은 독일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왜 먼저 하느냐 하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는 사실 하이데거가 1927년에 발표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현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런 실존주의자로서의 하이데거의 책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1927년에 나왔거든요. 그 책의 영향을 이제 프랑스의 사르트르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야스퍼스도 받게 되는 거죠. 야스퍼스. 그래서 야스퍼스가 나이는 6년 하이데거도 많은데 우리 책에 나오는 이런 실존주의에 관한 야스퍼스의 책은 1932년에 그 철학이라는 그런 책으로 그 야스퍼스가 자신의 어떤 실존주의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927년하고 32년 하이데거의 책이 존재와 시간이 1927년, 야스퍼스의 철학이 1932년, 5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데거의 이 실존주의,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책을 완성한 다음에 누구에게? 야스퍼스에게 알려줍니다. 야스퍼스에게 드디어 완성했다. 이 존재와 시간을 드디어 완성했다라고 야스퍼스 선배에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스퍼스가 그것도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이데거를 먼저 합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1927년에 존재와 시간을 써서 실존주의적인 이런 면모를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 실존주의의 독일 실존주의의 선구자가 바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데거의 사상이 1930년대를 지나면서 좀 바뀌게 돼요. 1927년에 존재와 시간에서 이 실존적인 측면에서 현 존재, 독일어로는 다자인이라고 하거든요. 다자인, 극이 있다. 극이에 자인, 있다, 존재한다. 극이에 존재한다.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독일어로는 다자인, 거기에 존재한다. 이게 다자인인데 그게 바로 현 존재, 인간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그 현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실존, 다자인의 존재가 실존이다. 인간의 존재가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실존주의가 되는데 근데 하이데거가 30년대를 지나면서 약간 사상의 방향이 좀 바뀌게 돼요. 존재자, 다자인,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에 대한 관심에서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그 관심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30년대 이후로 조금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데거 자신도 사실은 나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다. 나를 실존주의자에 넣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후반기로 가면서는 하이데거의 사상이 조금 실존주의에서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르트르가 프랑스의 사르트르가 이 독일의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사르트르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의 사르트르의 연인이었던 보부아르라든지 이런 실존주의자들이 독일의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르트르가 하이데거 선생님 한번 보고 싶어요. 막 이제 하이데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이데거가 처음에는 사르트르 선생님가 온다고? 그럼 좀 만나야지 이렇게 하다가 사르트르의 글을 딱 보니까 사르트르는 전반기 다자인을 이야기하고 현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존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전반기의 나의 철학에만 사르트르가 조금 집중한 것 같아. 사르트르가 약간 생각이 조금 관심이 바뀐 후반기의 내 사상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아.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존주의의 두 번째, 우리가 하이데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몇 년에 태어나셨다고 했죠? 188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7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뭐 유신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 막 하고 하던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죠? 그 시기까지 이렇게 사시게 되는데, 이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선생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927년에 나온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존재하는 것이 어떤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존재자가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그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특히 우리 이제 이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많죠. 우리 여러분이나 선생님 같은 우리 사람도 존재하고 양이도 존재하고 그리고 강아지도 존재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 나무도 존재하고 또 칠판도 존재하고 형광등도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나 왜 존재하지? 나 왜 살지?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사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존재하는 존재 중에서 나 왜 살지?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존재가 바로 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묻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 누구밖에 없다? 현 존재밖에 없다. 그 현 존재를 이 하이데거 어느 나라 아저씨? 독일 아저씨. 독일어로 요거를 다자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다자인.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을 약간 배웠는데요. 요 다자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거든요. 다는 거기에, 자인은 존재한다. 거기에 존재하는 것, 이거를 다자인, 현존재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에 존재한다. 요거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요 하이데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하이데거 책을 번역하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거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요거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존재. 근데 이 존재의 의미를 질문하는 그 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누구다? 인간만이다. 인간이 바로 현 존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나 왜 살지? 내가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나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지? 이렇게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인간만 그렇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현 존재가 어디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죠? 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뭐죠? 존재와 시간. 존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는
이 존재가요, 우리 다자인이죠, 그죠? 현존재. 이 현존재의 존재, 현존재라고 하는 그런 다자인, 거기에 존재하는 그 다자인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이 모습, 우리 현존재라는 우리 인간이죠, 그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 요거를 실존, 이렇게 불렀습니다. 현존재의 요 존재, 현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실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존주의자들이 그 실존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약간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하이데거는 실존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다자인이라고 하는 현존재가 존재하는 것, 현존재, 우리 인간이 지금 존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실존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 하이데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 존재하는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이데거를 공부해 와서 이렇게 나누는 거, 하이데거의 사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 요게 바로 선생님이라는 한 다자인이, 현존재가 존재하는 모습,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현존재가 다자인이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아까 어디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죠? 시간 속에 존재하죠, 그죠? 그 시간과 함께 공간 안에서도 존재하는데요. 공간 안에서도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현존재, 다자인이 존재할 때, 나 왜 살지? 내가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살까? 저 사람 정말 저렇게도 살 수도 있구나. 정말 훌륭하다. 저렇게 한평생을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선생님은 가수 중에 시원이라고 있죠. 시원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어떤 가수의 모습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목수가 된 그런 가수를 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이분이 왜 가수가 목수가 되었지? 이렇게 너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시원이더라고요. 시원. 근데 지금 목수가 돼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막 다니면서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 무료로 집을 지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 몇 년 전에는 이분이 팔굽혀기 하는 걸 막 봤거든요. 이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팔굽혀기를 100번을 하면 어떤 어려운 분들한테 10만 원인가 100만 원을 막 기부하는 이런 행사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가 팔굽혀기 100회 하고, 그 다음에 유재석 이렇게 딱 부르면 또 유재석 이분도 100회를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10만 원 기증하고, 또 유재석도 이렇게 팔굽혀기 한 다음에 강호동 이렇게 하면 강호동도 이제 팔굽혀기를 100회 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10만 원씩 이렇게 어떤 기부의 어떤 릴레이 행사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선생님도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팔굽혀기 같이 하고 기부하는 것에 아주 작게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한평생을 이 시험과 같이 선생님이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분도 세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이데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내 주위에 있는 존재들, 전 야옹이 정말 선생님 요즘에 막 매일 시간만 날 때마다 유튜브로 아기들의 모습하고 아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아지, 특히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이제 개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쟤들도 참 똑똑하다. 사람 못지않게 똑똑하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 이렇게 막 교감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선생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강아지를 좀 이제 키워보면 좋겠다. 언젠가 이렇게 조금 넓은
마당이 있는 곳에서, 그 선생님 학교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면서, 아파트에서 저기 시골로 가셔가지고 넓은 마당이 있는 곳에 그렇게 이제 집을 얻으셔가지고 가보니까 매일 그 강아지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시고 그 선생님 말씀도 내 행복도가 이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에 내 행복도가 몇십 배는 더 커진 것 같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하시는데 이제 그 같은 교무실을 쓰거든요. 그 선생님 자리에 가면 그 개 이렇게 사진을 막 걸어두고 막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막,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선생님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개를 이렇게 조금 입양한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생활을 해봤으면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우리 현 존재인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강아지에게, 양이에게, 나무에게 이 온 세계에 또 다른 현 존재, 다자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현 존재인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심이 다른 막 양이, 강아지, 나무 관심을 기울이다가 딱 보니까 나 자신에게로 관심이 딱 가는데 내가 어디 속에서 시간을 딱 가다가 시간 속에서 나라는 현 존재가 시간 속을 걸어가다가 다다르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관심이 나에게 가게 되는데 내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쭉 가다 보니까 내가 도달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니까 그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이더라는 거죠. 이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더라는 거죠. 나의 죽음. 내가 죽는다는 거, 이거는 하이데거가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누가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더라도 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더라도 내 죽음을 아빠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 이거를, 하이데거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현 존재, 다자인, 나라는 현 존재가 존재하는 게 실존의 위주죠. 그 실존하는 그 존재의 가능성이다. 죽음을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표현을 해요. 죽음.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공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재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 정말 우리에게 고유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의 죽음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존재의 가능성인데 이 존재의 가능성을 하이데거는 이게 사람이 정말 고유하게 남이 가지지 않는 가능성, 바로 누구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죠. 남의 죽음, 아빠 엄마의 죽음, 내 친구의 죽음, 양이의 죽음 도 죽음이지만 나의 죽음은 내가 가지는 내 고유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요거를 내가 가지는 독자적인 가능성이다. 내 죽음이니까. 내가 스스로 가지는 나의 독자적인 가능성이다. 그리고 요것을 대체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대체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라고 해서 죽음을 하나의 우리 다자인이라는 현 존재가 가지는 가능성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우리 현 존재인 사람이 내 죽음을 딱 보는 거죠. 뭐야, 나 죽잖아.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나 살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접하면서, 난 결국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언제가 나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은 하이데거 어느 나라 사람? 독일 사람이었죠. 이 책이 존재와 시간이 언제 나왔다고요? 1927년. 근데 실제 쓰여진 거는 1926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독일이 무슨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죠. 1차 세계. 어느 나라와 같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왕국하고 이렇게 해서 삼국 동맹을 맺었었죠. 이 삼국 동맹하고 어디하고 싸웠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심의 삼국 협상하고 삼국 동맹이 싸웠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미국이 어느 편으로? 요 삼국 협상편으로 연합국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냐면 며칠 전에 정말 전 세계를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길을 줬던 게 캐나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 이제 우리 지금 어느 나라가 싸우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 싸우고 있죠, 그죠? 사실은 선생님도 오늘 옷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 분들이 러시아하고의 이런 전쟁에서 러시아가 빨리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푸틴이 전쟁을 포기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들, 우리나라 분들 또 뭐 미국 분, 독일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울에 정동에 가면 러시아 대사관이 있거든요. 러시아 대사관 앞에 이제 이화여고도 있고 그다음에 정동 제일교회 있고 러시아 대사관이 있고 이러는데 러시아 대사관 앞에 뭐 이화여고 학생들이 매주마다 와가지고 막 음악회 같은 거 막 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이 전쟁을 그만두길 바라면서 그렇게 음악회를 여는 우리 이화여고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이화여고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리나라의 많은 평범한 아주머니들, 아이들 막 이런 분들과 그리고 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일요일 날 또는 토요일 날 거기 오셔가지고 막 이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집회도 하시고 이렇게 시내를 도시면서 시위도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때 시간이 돼서 한번 가보니까 이런 이제 옷을 주시길래 선생님 한번 이렇게 좀 받아온 적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푸틴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잘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정말 부유하게 편안하게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다 있지만 남의 나라를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팔과 다리 잘리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푸틴이 정말 원래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전쟁을 그만두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정말 푸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러시아 국민들이 압력을 가해서 푸틴이 정말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라도 그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여하튼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볼 때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더라는 거죠. 불안과 공포.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몇 년까지? 18년까지 독일이 패전했죠. 패전한 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또 독일과 싸웠던 그 연합군 측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죽음의 고통. 그리고 특히 독일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고통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질병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죽음의 불안, 내가 곧 죽겠구나, 암이 걸렸어, 배가 고팠어, 그 공포감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불안과 공포에서만 죽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불안과 공포지만 이 죽음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죽음을 존재의 뭐라고 표현했죠?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가능성? 독자적이고 대체 불가능하고 고유한 가능성, 이렇게 표현했죠. 그 가능성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회가 될까요? 바로 참된 자기, 본래의 나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나, 참된 나를 이 죽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하고 이렇게 하이데거가 좀 비교를 하느냐면, 좀 일상적인 삶, 하이데거가 볼 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남들이 나 좀 좋아해 주려고 하면 나 어떻게 행동해야 남들이 좀 좋아해 줄까? 내가 하고 싶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획일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죠.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겠지? 이거는 남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 남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획일적인 그런 일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거를 하이데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런 삶은 사실은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지배, 다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남의 지배,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고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이고 획일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관심을 가진, 만나는, 뭘 만나죠? 죽음을 만나죠.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죠. 내 죽음을 만나면서 내가 내일 죽는구나. 오늘 죽는구나.
내일 죽는데 나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는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의 삶, 남들이 박수 쳐주는, 인정해주는 삶,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살고 싶던 삶이 어떤 삶이었지?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어떤 거였지? 라고 본래의 나, 그게 참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실존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본래의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 참된 자기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 요럴 때 사람은 이제 남의 시선에 맞추어서 일상적이고 획일적인 삶을 살던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정말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삶의 진정한, 내가 내 삶을 기획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이제 창조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만나봄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능동적으로, 내 삶을 기획하고 창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방법은 내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가지고, 이게 미리 달려간다는 게 목숨을 미리 이렇게 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10년 후? 그래도 한 30년 후? 내가 죽겠지?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내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본래적인 나를 빨리 만나게 되고 참된 나를 빨리 만나서 내 삶을 능동적으로 참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이데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실존주의의 대표자, 특히 독일 실존주의의 대표자로서 야스퍼스와 함께 대표적인 그런 하이데거, 특히 이제 전반기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전반기의 입장이었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실존주의 지난 시간에 키르케고르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1930년 독일에서 나치를 뭐라고 하죠?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죠. 나치가 정권을 잡은 게 몇 년도? 19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이때 하이데거가 이제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철학 교수였는데 하이데거가 이 나치를 지지를 해요. 나치를. 하이데거가 생각할 때 이 너무너무 독일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에 독일이 너무너무 경제도 하락하고 한 33개의 정당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이데거는 이 나치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존재와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국가사회주의, 나치의 등장이,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독일 국민들의 존재를 더 의미 있는 쪽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다자인, 현 존재인데 우리 존재를 좀 더 의미 있는 쪽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치를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대학의 총장도 되거든요. 1933년에 총장이 되었다가
사실은 1년이 안 되어서 그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사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총장 연설할 때, 취임 연설할 때 하이틀러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손을 든 것은 국가사회주의 정당, 나치, 당의 결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독일 민족의 숭고함, 우리 민족의 숭고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하이데거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너는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그런 정말 진리를 배반한 놈이다. 네 같은 놈이 무슨 학자냐 하면서 엄청 비난을 받고, 이런 놈은 대학에서 쫓아나야 된다. 이런 놈 감옥에 보내야 돼. 막 이런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 놈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이 놈이 나치를 지지해가지고 이 하이데거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학자였는데, 너같이 영향력이 큰 놈이 히틀러를 반대하고 나치를 반대하고 유대인들 죽이는 거 죽이지 말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치를 도와서 협력한 그런, 너가 바로, 네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죽음에 너도 큰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많이 비판받고, 이런 놈은 다시는 대학에 교수를 쓸 수 없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의 제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거든요. 제자이자 연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이자 연인이었던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가 이제 하이데거를 위해서 좀 이제 도움이 되는, 변호해주는 이런 정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변호를 많이 했어요. 나는 그때 1933년 그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만 해도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이런 이야기 히틀러가 안 했다. 유대인들 다 600만 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우리 독일 민족을 다시 이렇게 1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 독일 국민들의 존재, 한 번밖에 죽지 못하는, 한 번 다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나치가 우리 독일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것으로 나는 사실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도 주위에서 막 비판을, 아도르노라든지, 아도르노라고 아주 또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도르노 같은 분들이 또 막 이렇게 하이데거를 비판하니까 하이데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1927년에 존재와 시간을 썼을 때 그걸 다 완성했다고 알려줬던 분이 있었죠. 누구? 하이데거보다 6년 먼저 태어난 독일의 실존주의의 대표자 칼 야스퍼스. 야스퍼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구했냐면, 야스퍼스는 그 당시 이제 히틀러에게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가 누구?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고, 책도 야스퍼스가 많이 썼는데 책도 출판 금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스퍼스가 독약 가지고 다니면서 아내와 같이 잡히면 저 가스실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독약 먹고 자살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치에 반대했던 그런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적인 추앙을 많이 받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야스퍼스와의 친분을 생각해가지고 야스퍼스에게 평가를 받아보자. 이걸 청혼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 군정, 프랑스 이제 군인들이 이 독일을 이렇게 다스리고 할 때 프랑스 정부에다가 야스퍼스 선생님한테 이 평가를 좀 내려달라고. 과연 하이데거가 이렇게 국가사회주의 나치에 정말 전적으로 이렇게 복무했는지.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총장이, 대학 총장이 된 거지,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다. 주위에서 막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되면 더 나쁜, 이 히틀러하고 더 결탁해서 나쁜 짓 많이 할 것 같길래, 그러면 그나마 내가 돼가지고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그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신들러처럼 내가 대학 총장이 되어서 그나마 좀 애매한 희생을 막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유대인과 연관된 사람들은 다 대학에서 쫓아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전에 1945년이 다가오면서는 나도 대학에서 쫓겨나서 그 나치에 의해서 그 전쟁터에 또 나가게 됐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정도로 나도 피해를 본 사람이다. 내가 나치에 협력한 것은 사실은 진정한 협력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제에 의한 잠시 동안의 그런 몸담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걸 독일 국민들 중에서 이해한 국민들도 있고, 그래, 하이데거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정말 진리를 이야기했던, 우리가 믿었던,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이 하이데거의 이런 행동은 정말, 자기가 무릎 꿇고 정말 참회해도 시원치 않다. 모든 대학의 공직에서 다 물러나고 감옥에도 가야 된다. 유대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냐. 하이데거 이놈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데거가 야스퍼스 선생님의 판결을 받아보자. 야스퍼스 선생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변호해주는 그런 판결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야스퍼스는 사실은 좀 마음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도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데 협력한 학자가 있다면 이거는 학자도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학문적인 업적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책,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대학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이 야스퍼스에게 있었거든요.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그 프랑스 군정에다가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는 야스퍼스 선생님을, 하이데거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그 학문이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부역하고 동조하고 협조했다면 살인자에게 협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그런 뛰어난 학식을 살인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스퍼스가 평가를 내려줘가지고 오히려 하이데거에게 더 좀 불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존주의자로서, 특히 그 전반기 사상이 실존주의자로서 많이 알려지게 됐던 하이데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